자, 우리 교재의 346페이지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책을 보시면 다음 중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당좌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좌자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당좌자산은 판매를 거치지 아니하고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이게 당좌자산입니다. 근데 상품은 판매해야 현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 중 개정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이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정과목이 여기 많이 나왔죠.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에 있었죠. 단기대여금 당좌자산에 있었죠. 미수금 당좌자산에 있었죠. 예, 선수금이다 하는 거.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죠.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계약금 관련된 개정과목은 선급금이 있었죠. 예,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그거는 당좌자산입니다. 그러나 선수금은 부채다.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은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서 뭘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화가 되는 것이 용이해야죠. 1번도 맞았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죠. 3개월이니까, 길어야 3개월이니까. 2번도 맞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여야 한다. 맞췄죠. 답은 4번이군요. 옳지 않은 거. 결산일 현재 만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산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분류할 때는 취득 시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문제는요. 현금 과부족 계정의 괄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괄호가 12월 31일 날 괄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 있는 8만 원하고 똑같은 금액이 대변에 12월 31일 날, 이게 결산일이죠. 결산일에 8만 원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냐면은 현금 과부족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서인 재무상태표에 이 현금과 부족이 잔액이 보이면 안 돼요.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가 결산일에는 현금과 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이걸 대체시켜야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 날 현금은, 이건 대변을 말하는 거죠. 대변. 현금 과부족의 차변에 8만 원이 적혔기 때문에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고 대변이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현금이 모자랐다는 거죠. 대변에 적었다는 것은 장부에서 줄여준 거예요. 현금 감소.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실제 현금이 8만 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에는 이것을 어디로 대체했을까요? 부족했던 것을 잡손실로.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차변의 잡손실이니까 현금 과부족에는 대변에 적히는 거죠. 잡손실이. 차변의 잡손실 8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8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발견은 10월 1일 날 한 거죠. 1번은 틀렸고 2번은 결산 시점까지 현금 가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12월 31일 날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을 전기한 내용이죠. 네, 답이 2번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에서 발생한 아래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이왕에 차변만 알아볼 게 아니라 차변 대변을 한번 다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의 가번의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가번이 뭐냐면 8월 13일 날 햇살은행에 7개월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애치시켰다. 자, 현금 100만 원을 애치시켰어요. 정기예금에. 그러면 차변은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차변에 적어야죠. 정기예금에 애치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1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은 현금을 이용했죠. 현금이 감소했겠죠. 정기예금에 입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서는 현금 100만 원. 이러한 분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차변의 정기예금이니까 자산을 증가시킨 거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이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분류를 하죠. 교환 거래다. 나번의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번의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9월 20일에 만기가 12월 31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를 50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20일에 금융상품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CD라고 하는 금융상품인데 만기가 12월 31일이면은 한번 따져볼까요? 혹시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는지. 자, 10월 20, 11월 20, 12월 20, 3개월 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그러죠? 네. 단기 금융 상품. 뭐 아니면 뭐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개념 과목을 만들어 쓸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보통 우리 단기 금융 상품 안에 1년짜리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적금,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표시합니다. 50만 원 되겠고, 대변에 무엇으로 취득했어요? 50만 원. 말은 없지만 그냥 우리 현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매입했다. 네. 이것도 차변에서 단기 금융상품의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는 이런 거래도 교환 거래라고 우리가 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그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분개들이에요. 자, 10월 20일에 거래처 주식회사 호서에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었답니다. 네, 우리 배웠죠? 이거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1년 안에 상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이죠. 그래서 차변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분개가 되고, 대변은 현금 빌려줬군요. 현금 200만 원. 네. 이런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면은 차변의 단기 대여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현금 기록하는 것은 자산 감소겠다. 거래의 결합관계가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네. 교환 거래다. 자, 우리 분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차변의 개정 과목이 뭐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정기예금도 1년짜리 7개월 만기니까 1년 이내죠. 이것도 단기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다 단기금융상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요, 가번에 정기예금이라는 보기가 없죠. 정기예금 보기가. 그래서 가번은 정기예금 대신에 단기금융상품이다. 이걸로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자, 나번에는 단기금융상품이 있죠. 다번에 단기대여금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분개할 경우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것도 분개를 써보도록 하죠. 분개를 또 써보도록 할까요? 자, 06번, 06번의 분개는 어떻게 되느냐?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어제 이 얘기 많이 했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공개한 회사죠.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고 봐야 됩니다. 상장된 주식은.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상장 기업이다 하는 것은 시장성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개정 과목을 뭐로 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죠. 우리 배웠죠? 단기 매매증권.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수수료 30,000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럼 분개를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이 증가합니다. 자, 100주가 10,000원. 그러면 100만원이죠.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자, 대변에는 현금으로 얼마를 주었느냐? 100만원에다가 수수료 30,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03만원의 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회계 처리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차변에 3만원을 우리가 뭘로 처리하냐면, 수수료 비용, 영업의 코드를 써야 돼요. 영업의 비용인 코드 3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합계 103만원, 대변합계 103만원,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도록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은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변의 현금 103만원은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차변의 수수료 비용 3만원은 비용 발생에 해당되는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줄을 그어보면, 거래의 8요소에서 지금 거는,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했고, 또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거래는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 거래금액 총액이 103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 3만원만 손익계정으로 가죠. 그래서 이건 손익거래라고 안 하고,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섞여 있다 해서
이런 거래는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혼합거래. 네, 혼합거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답을 찾는다면은 이 문제에서는 차변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차변이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에 수수료 비용 3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의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거 우리 어저께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1월 14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산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다. 네, 이것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죠. 네, 여기 뭐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말은 좀 빼먹었지만 일단 그렇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발생한 주식거래 수수료 4만원이 있다. 이건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런데 2019년 말 부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7,000원일 때 주식평가 손익이 얼마요? 주식평가 손익 어떻게 따져야 돼요? 2만원에 샀는데 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비용 처리하니까 이 취득 원가에 해당이 없잖아요. 이건 별도의 비용 처리하니까 자산 증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결국에 11월 달에 산 주식 2만원짜리가 단기 매매증권 2만원짜리가 2019년 말 12월 31일 날 1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락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주당 3,000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3,000원씩 하락. 그럼 주식이 100주니까 30만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해야 되겠죠. 30만원의 평가 손실. 3번의 답이 있네요. 매도가능 증권이 왜 아니냐? 매도가능 증권은 사실 아직 안 배웠군요. 우리가 매도가능 증권 투자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당좌자산에서는 매도가능 증권 이제 배우지 않는데, 자, 그럼 매도가능 증권이 뭔가? 유가증권 중에서요.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매도가능 증권이 그럼 뭐냐? 여기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자,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자산, 그게 매도가능 증권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뭔지 알죠? 단기 매매 증권은 앞에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 뭔지 알면 되죠.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취득한 채권입니다. 만기까지 하여튼 끝까지 가지고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다. 그럼 매년 뭘 받는 거예요? 우리 채권이라는 것은 매년 그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죠.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저가 뭡니까 이게 금리가 이게 저가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다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몇 년 전부터 채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률이 좋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 채권 투자 안 했다면 지금 그 은행에 넣어놨을 텐데 은행의 금리는 지금 막 계속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3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내가 채권을 샀다. 그때 이미 액면에 그 당시의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가지고 채권에다가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표시 이자율이
5년 전에 이미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 이자를 계속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3년이면 3년간. 그러니까 요즘 금리를 비교하면 한 3년 전에 채권 투자를 했다면 지금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이라고 해서 다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갈 수가 있죠. 왜냐? 시세 차익 때문에 채권을 사는 수도 있으니까. 금방 팔려고 채권을 사면 그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단기에 처분할 것도 아닌 주식이나 채권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처분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아니에요. 조금 장기적인 유가증권 투자예요. 예. 좀 장기적인 유가증권 투자. 그걸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분류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요. 예, 우리 기업회계에서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 이거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정리된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투자자산에서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게 3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예.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뭐 이거 보기를 보고 하나씩 검증하는 게 낫겠어요.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2,0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부터 검증해 볼까요? 자, 5월 25일 날 얼마에 샀는가를 봐야죠. 한 주당 2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평가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공정가치가 1,8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하라 그랬죠. 2,000원씩 떨어졌어요. 근데 평가 손실이 한 주당 2,000원인데 이 5월 30일 날 처분한 게 있네요. 6주. 그러면 4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이니까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4 하면 8,000원의 평가 손실을 발생하게 되죠. 평가 손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답은 1번. 네. 2,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다. 네. 1번에서 답을 만나면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참 좋죠. 예. 꼭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한참 보기가 3번이나 4번에 답이 있으면 다 1번, 2번, 3번 다 봐야 돼. 예. 지금처럼 틀린 거 찾으라 할 때 1번에 틀린 거 올라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예. 출제위원들이 틀린 것을 찾아라는 문제가 낼 때는 보기를 한 요 정도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 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어차피 난 이 문제 몰라. 이 문제 도저히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1, 2번은 저 같으면 안 찍겠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할 때 꼭 찍어야 한다면 3, 4번 중에서 찍는 게 더 유리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2번, 3번, 4번은 맞았는가 보겠습니다. 처분 이익을 물어봤어요. 처분 이익이 24,000원이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처분을 5월 달에 했는데 6주만 처분했습니다. 24,000원씩. 그러니까 한 주당 4,000원씩 더 많이 받고 처분했기 때문에 6주니까 6, 4, 24 맞았다는 거죠. 다음에 3번.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매매증권은 72,000원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기말에 한 주당 18,000원씩 몇 주가 남아있어요? 4주가 남아있죠? 그러면 4주 곱하기 18,000원으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럼 48에 32, 4일은 4, 72,000원 맞다는 것입니다. 4번 기말 현재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은 4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아까 6개 팔았으니까 4주. 그래서 이거 다 맞다 이거예요.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2월 1일에 100만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증권을 2019년 1월 31일에 80만원에 처분했대요. 네, 100만원에 사가지고 80만원에 처분했으면 네, 20만원 손해봤습니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단 2018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90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하고 요 80만원을 비교하면 20만원 손해본 20만원 손실을 본 건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결산 때 우리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산 때 90만원으로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10만원은 결산 때 평가 손실로 손익에 반영이 됐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2018년도에 반영이 됐어. 10만원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은 해가 바뀌어서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처분 손실은 요 90만원과 80만원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다. 10만원. 아시겠죠? 왜 10만원인지. 요 90만원으로 결산, 2018년 결산 때 90만원으로 평가해가지고 100만원에 사서 90만원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도 손익에 10만원만큼은 평가 손실로 반영이 됐으니까 처분 손실은 처분할 때 이 80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 취득한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것하고 비교해라 이거예요. 90만원하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0만원이다. 1번이 답이다. 아시겠죠? 다음 10번. 받으러온 계정에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어제 여러분들 우리 매출채권 1시간 동안 공부했죠? 그 중에 받으러움이 차변에 오는 경우는 받으러움을 받았을 때 대변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만기되었을 때, 배서 양도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 다음에 할인했을 때 그게 다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겁니다. 어음을 받아가지고 만기가 되면 대변, 또 할인을 해도 대변, 또 배서 양도해도 대변, 부도가 나도 대변. 이게 다 대변에 가는 경우죠. 자, 1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약속금의 만기가 되어 당좌의 금에서 결제되었다. 그런데 요 만기는 말이죠. 요 만기는 아까 말한 만기, 제가 아까 말했던 만기시 대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발행한 어음이 아니에요. 받으러움은 우리가 받은 어음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팔고 거래처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받은 게 그게 받으러움이죠. 근데 1번에서 말한 약속어음은 상품을 우리가 매입했다 이거예요. 매입하고 발행한 거예요. 이거는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받으러움 대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급어음이에요. 받으러움 자체가 아니야.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 약속어음 받을 때는 차변이에요. 대변이 아니라 여기서는 받으러움 대변.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네, 매입하고 이거 발행했다는 것은 1번의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건 발행했던 게 만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고. 3번은 이제 지급어음이 발생된 거예요. 이건 지급어음 대변.
약속어음을 발행만 했잖아요.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이거 1번은 지급어음 차변입니다. 1번, 3번은 다 지급어음이에요. 그럼 답은 4번에 있다. 한번 볼까요?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했던 약속어음을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해 배서양도했다. 바로 이거죠? 네. 배서양도. 그래서 답이 4번인 것입니다.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했던 것. 그 다음에 11번 대손충당금의 과소 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여기는 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래의 결합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한 것이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잖아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죠. 예. 자, 무엇이 대손충당금을 너무 적게 설정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분개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개하느냐 이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어제 우리가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를 추가 설정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가령 10만 원이면 10만 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대손충당금의 추가 설정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니까 비용 발생 이후 대변에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랬습니다.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산 감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산을? 매출채권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이게 대손충당금이 예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있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있습니다 하고 재무상태표 보여드렸죠? 어제.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너무 적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자, 그러면 요 앞에 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 비용을 너무나 적게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비용이 과소. 이걸 비용이 너무 적게 잡혔다. 비용 과소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비용이 작아지면요. 우리가 3쿠션이라고 그래요. 비용이 작아진다 하면은 수익과 비용은 자기 혼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자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3쿠션. 자, 비용이 작아지면은 이익이 커져요. 당연하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하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비용이 작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비용 발생을 작게 했어. 그러면은 이익은 커지는 거죠. 여기서 이익은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은 과대하다.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가냐면 자본으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자본으로 가서 기말 자본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본하고 이익은 정비례하죠. 정비례.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져요.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져. 비용하고는 반비례. 예. 비용이 작아지면 비용이 지금 작아졌다는 거예요. 과소. 그러면 이익은 과대해지고 자본도 과대해진다. 네. 이런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자본도 커진다. 3쿠션. 네. 지금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석은 이쪽 거 차변만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대변을 또 생각해야 돼요. 대변은 자산을 차감시켜야 되는데 적게 차감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산 뺄 거를 적게 뺐으니까 과대 자산이 너무 커져 있겠죠. 매출채권이 차감을 좀 덜 했으니까 자산은 과대하다. 자산은 다른 거에 영향 안 줍니다. 자산이나 부채는 그냥 자기 혼자에만 영향을 미쳐.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과소하게 작게 했을 때 재무제표에 무슨 영향이 옵니까 하면은 이걸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 분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머릿속에 안 떠올리면 시험지에다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가 어떻게 됐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비용을 적게 잡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쫙 자산 차감을 덜 했어? 그러면 자산은 커지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은 만나볼까요? 자산 과소. 틀렸어요. 자산이 과대해지죠. 2번 부채. 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계처리예요. 3번 부채. 아무 관계 없어요. 부채하고는. 4번 당기순이익의 과대. 맞다. 이익 과대. 이익 과대가 이 당기순이익 과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답은 4번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유형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척척 맞춤으로써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항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를 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로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대화 내용에서 미출친 가의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은 모두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가의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을 모두 나타낸. 김대리 상품 판매 대금 100만 원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가번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손 처리하겠다는 거죠. 대손이라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데요. 대손 충당금이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그럼 어제 여러분 배웠죠.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야죠. 이게 대변에. 대손 처리하려면 장부를 털어버리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아니면 받으러움 하여튼 매출채권이 대변에 가고. 자, 우리가 이거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전기에 이미 어떻게 합니까? 비용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때는 그 대손 충당금하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적게 설정해 놨어.
60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거 차변에서 없애주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잖아요. 대손이 발생하면 차변에 가서 없어져 이게. 그런데 40만 원 부족하죠. 40만 원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40만 원은 단기의 비용이니까 대손과 관련된 비용이 뭐예요?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지금 문제는 차변을 물어봤죠. 이 대손 처리에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계정과금이 뭐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100만 원이고 차변에 오는 게 이거다. 대손 충당금 60만 원하고 대손 상각비 4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다. 아니야. 1번에 있다. 답이 1번에 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손 충당금 요거 60만 원. 대변은 저거 100만 원.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대손 처리시 회계 처리. 네. 어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13번도 같은 문제 같아요. 밑에 보기를 보니까 전기의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 여기 신용 판매라는 말이 외상 판매라는 말입니다.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10%의 대손이 예상되어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답니다. 실제로 단기에 24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니까 전기에 대손이 예상되는 게 200만 원의 10%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설정을 해놨겠죠. 2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단기에 실제로 24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4만 원이 부족하죠. 그때 4만 원은 비용 처리한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네요. 그죠? 자, 대변의 매출 채권 24만 원 자산 감소합니다.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20만 원 만들어 놓은 거 전기에 그거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4만 원은 2019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답이 3번이다. 이해가시죠? 다음 14번. 다음에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자,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예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대요. 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이 있었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그러면 30만 원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20만 원은 대손 상각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겠죠. 네. 1번 맞죠? 다음에 15번. 다음 자료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옳은 거. 자,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기말 대손 충당 매출 채권 잔액이 1,700만 원 있어요. 기초 대손 충당 금액이 5만 원 있었대요. 기초라는 건 전기에서 넘어온 게 5만 원 있었다 이겁니다. 기중에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채권과 대손 처리한 채권이 채권의 회수액은 없다.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됐으면 그것이 대손 충당금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다. 1%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매출 채권 잔액이 지금 기말에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700만 원의 1%는 17만 원이죠. 1,700만 원 곱하기 1% 하면 17만 원 나오죠. 예. 자, 17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초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이 있어요. 그럼 17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22만 원이 돼버리니까 5만 원을 빼야죠. 그러면 12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17만 원이거든요. 이게 1% 계산하면, 요 1% 계산하면 17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기초 여기 지금 5만 원이 기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차감하고 5만 원 빼고 추가 설정은 12만 원만 하면은 결국에 재무상태표에는 17만 원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번에 설정하는 이것하고 더해져 가지고 이 5만 원과 이것이 더해져서 17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만 원 설정하는 분계를 찾아야 돼요. 답은 설정 분계는 2번이다. 12만 원만 추가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요 12만 원하고 요 5만 원이 더해져서 여기 17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추가 설정 금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음 16번을 볼까요? 다음은 문제가 몇 개 있나요? 당좌 자산, 아이고. 네, 33번까지 있네요. 그러면 뭐 당좌 자산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좀 쉬었다가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죠.